자, 그러면 11장 지난 시간에 월요일 날 이거 했죠. 총수요의 1, 즉 ISLM 모형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IS 모형을 도출했는 걸로 했죠. 국민경제 순환 모형을 그러니까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이용해서 IS 모형을 도출을 했습니다. 실제 이 내용은 이 장 마지막에 있는데 지금 이 플로우 차트를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단기 경기 변동을, 단기 경제를 설명하는 전체 프레임워크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건인데 우리가 10장에서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총수요 및 총공급 모형을 만들었죠. 옛날부터 쓰고 있었던 모형이지만 그걸 설명을 했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용해서 단기 경기 순환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1장 내용이죠. 11장 내용이고 10장,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라 지난주까지 했던 10장의 내용이고, 지금 11장 내용, 11, 12, 13장 내용은 이겁니다. 이거죠.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1, 12장 내용이 이거죠. 이건데 이 ISLM 모형은 사실은 총수요를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총수요를 설명하는 모형이고, 이 ISLM 모형의 IS 곡선, 인베스트먼트 세이빙 곡선은 지난 시간에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이용해서 IS 곡선을 도출했죠. 도출해가지고 지금 IS 파트를 했고, 오늘은 뒤에 파트,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을 가지고, 이 이론을 가지고 LM 곡선을 도출할 겁니다. 도출하면 이거 두 개를 한 그래프에 그리면 소위 ISLM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ISLM 모형 가지고 이제 정책의 효과,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을 해볼 겁니다. 물론 이제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통해서도 지난 시간에 재정정책, 조세정책의 효과를 봤죠. 그래서 성수 효과를 봤는데, 그거는 이제 요 곡선 내에서의 효과고, 사실은 LM 곡선까지 합친 ISLM 모형에서의 재정정책 아니면 조세정책의 효과는 또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화폐 시장의 반응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를 여기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1, 12장이 이 모형을, 특히 이제 11장은 이 모형을 도출하는 것이고, 12장은 도출된 이 모형 가지고 정책 효과 아니면 다른 충격에 따른 경제의 변동을 분석을 해보는 연습을 계속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도 사실은 이겁니다. 이 ISLM 모형인데, 이제 개방 경제판, 즉, 순수출이 포함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IS 곡선 이야기할 때 IS 곡선에 C 더하기 I 더하기 G,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까지만 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13장에서는 NX까지 포함했는 경우에 IS 모형, ISLM 모형을 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는 것도, 이것도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총수요를 의미합니다. 총수요 곡선. ISLM LM 모형에서의 균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총수요 곡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주어진 P에서의 각각의 균형 Y인 총수요 곡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 전체를 더 큰 모형으로 분석한다 그러면 장단기 분석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이 10장에서 배웠던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현실 경제를 우리가 분석한다. 장기적인, 그러니까 경제가 지향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거시경제학 원에서 배웠던 그 장기 고전파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입니다. Y는 Y바다, 뭐 P는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통화량에 따라서 화폐 수량술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뭐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향하는 그 경제의 정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포인트죠. 그거는 고전학파적인 설명이고, 현실은 뭔가 하면 그런 이제 장기 균형에서 다 벗어나 있는 거죠.
그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이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 선호 이론을 가지고 LM 곡선을 도출하는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하나 설명을 내가 좀 제대로 못한 부분이 하나 있죠. 그걸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대부작업 모형. 이 그림이 등장했는데 내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 그림은 이제 뭐 IS 곡선을 도출하고 난 뒤에 여기 추가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IS 곡선은 이렇게 우리가 도출됐다라는 이야기죠. 이자율이 오르면 균형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관계가 나왔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관계, IS 곡선의 이 관계는 대부작업 모형에서의 균형 분석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대부자금 모형이라는 것은 이렇죠, 그죠? 뭐 대부자금의 공급이 있고 S가 공급이죠. 대부자금의 수요가 I죠. 대부자금의 수요는 투자니까. 그래서 투자 수요입니다. 투자 수요이고 그 균형이 교차점이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세이빙이 줄었다. 세이빙이 줄었다 그러면 그 결과 뭐 대부자금의 공급이 줄었다. 그러면 그 결과 이자율이 오르죠.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균형, 소위 대부자금은 주는 겁니다. 뭐 세이빙이 줄었으니까 투자도 결국은 줍니다. 주는데 이자율이 오르면서 투자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 투자가 줄게 되는 겁니다. 줄게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곡선에서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자율이 오르게 되니까 Y의 구성 중에서 Y가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 지출이 Y의 구성이죠. 그 중에서 투자가 준 겁니다. 투자가 줄게 되니까 Y가 Y1에서 Y2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S 곡선을 이 대부자금 모형을 이용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부자금 모형에서 이자율, 그 대부자금의 공급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공급 변화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하면 그 이자율과 상응하는 투자, 상응하는 Y 관계가 바로 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 IS 곡선을 대부자금 모형의 균형하고도 일치한다. 또는 이걸 통해 가지고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했고, 이 뒤에 부분 했고, 그 다음 오늘은 LM 곡선의 유도입니다. 그러니까 LM 곡선은 뭐 LM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의미냐? 리퀴디티 머니 커브입니다. 리퀴디티 여기 있죠, 그죠? 이 L의 이니셜 L하고 그 다음에 머니의 이니셜 M을 합쳐가지고 LM 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화폐 곡선이죠. 유동성 화폐 곡선. 뭐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화폐 시장의 균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경제순환 모형에서 보면 실물의 균형이 있고 실물이 돌아가고 실물이 거래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 교환의 수단으로서 반대급부로서 화폐가 돌아가는 거죠. 물건을 주면 돈을 받는 거죠. 그 화폐 시장의 균형입니다. 이 화폐라는 것은 사실은 거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됐을 때의 화폐죠. 이 화폐 시장의 균형을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시장이 같이 균형이 되는 조건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앞에 IS 시장을 봤는데 이제 LM 시장을 보는 겁니다. 자, 이 LM 시장의 균형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은 일단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으로 합니다. 이 이론은 뭐 간단합니다. 이자율은 통화 공급과 통화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단순한 이론입니다. 이자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 가치라기보다는 다른 생각하면 돈의 사용 비용. 그렇다면 쉽게 이해가 되죠. 돈의 사용 비용.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1원 빌린다. 그러면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그걸 뭔가 하면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이 그 돈의 10%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10%는 아니죠. 지금은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가 2%,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100원을 빌리면 2, 3원이 돈의 사용 비용이다. 그걸 1년 동안 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돌려주고
빌린 100원은 돌려주고 사용 비용으로 2, 3원을 내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지금 이자를 내든지. 그래서 이 이자율이라는 것은 화폐, 돈의 사용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 비용이라는 것은 돈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돈이 많으면 비용이 떨어질 것이고 돈이 적으면 사용 비용이 높아지겠죠. 돈이 희귀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왜 이리 떨어졌느냐? 이자율이 뭐 한 2%, 3%. 그 다음에 정책금리는 거의 0%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통화정책의 그 정책금리는 거의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EU, 그 다음에 일본 등 선진국들은 다 통화정책의 정책금리가 거의 0%입니다. 0%. 0%인데도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양적 완화를 통해 계속하고 있는 판이죠. 그 정도로 지금 돈이 많은 상태입니다. 돈을 많이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진 겁니다. 어쨌든 이자율은 통화 공급과 통화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단순 이론이 이동성 선호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화 공급을 본다 그러면 먼저 통화 공급은 일단 외생 변수입니다. 외생 변수라는 것은 그냥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아무런 다른 요인에 따라서 좌우 안 된다. 다른 요인이라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요인에는 좌우되죠.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시장에서의 가격에 따라서는 시장의 어떤 가격에 따라서도 좌우 안 된다. 물가에 따라서도 좌우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에 따라서도 좌우 안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통화량이 나중에 물가를 결정한다는 그거는 이제 다른 상관관계 문제입니다. 다른 상관관계 문제고 이건 단기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장기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단기적인 화폐 공급이라는 것은 어떤 변수하고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 시장의 가격인 이 이자율하고 통화 공급은 무관하죠. 무관하기 때문에 통화 공급은 이런 식으로 수직선으로 걷습니다. 주어진 양. 그러니까 이 LN 커브의 케이스는 수평축은 실질 화폐 잔고고 수직축은 가격 변수로서 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자, 수평축의 화폐라고 그러면 화폐는 그냥 화폐라고 그러면 그냥 M입니다. 통화량은 M인데 이것도 실질 변수로 보는 거죠. 실질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Y라 그러면 Y는 명목 GDP가 아니라 실질 GDP입니다. 명목 GDP 나누기 물가 수준, 인플레이션 레이트 또는 물가 수준, 또는 CPI 인덱스죠. 그것과 나눈 것이 실질 GD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분석하는 모든 것은 실질 변수를 분석하고 있는 거죠. 실질 변수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실질 투자고 뭐 다 실질 값입니다.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라고 할 때 이 Y도 실질 Y고 C도 실질 Y고 I도 실질 Y고 G도 실질 Y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하면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하고는 다르죠. 거기다가 사실은 CPI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CPI가 아니라 GDP 디플레이터로 나눈 값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실질 변수로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너 질문 하나 있었는데 비대면 수업 확정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나 있습니다. 예, 비대면 수업으로 일단 확정하겠습니다. 최소한 뭔가 하면 이 거리두기 단계가 바뀌지 않는 한은 비대면 수업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인가 여러분들 서베이 결과 대다수가 그냥 비대면 수업을 선호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옵셔널리 한두 번 정도 대면 수업을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강제는 아니고 가능한 사람은 한두 번 정도 합격에 와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실질 화폐 잔고라는 것은 다 이제 실질 변수를 보는 이유는 소위 그 화폐 중립성에 바탕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화폐는 중립적이고 인플레이션은 실질 변수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거시1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가 실질 변수를 보기 때문에 통화량 또 M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M에다 P를 나눈 실질 화폐 잔고, 실질 화폐 양으로 보는 거죠. 양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자율이 가격이고,
이런 경우에 실질 화폐 잔고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보죠. 뭐 잠깐만 이야기하면 일단 요즘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의 신문이나 뭐 금융시장 이야기를 들었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진다. 오늘도 보니까 뭐 펀드 매니저한테 서베이 해보니까 90%가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큰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변수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 화폐의 공급인데, 자, 현재 뭔가 하면 M을 갑자기 많이 늘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발생하는 경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 뭔가 조금 그걸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엄청나게 늘렸는데, 뭐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늘렸는데 늘리는 거 쉬워요. 늘리는 건 쉬운데 줄일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줄일 수 있느냐. 늘렸는데,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그만큼 채권을 사들여가지고 시중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전 세계 선진국들이 대부분 그렇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난 뒤에 옛날 수준으로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라는 거죠. 회수를 하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없고 다 옛날 수준으로 원위치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늘리는 건 쉬운데 회수 과정에서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비용이 없는 겁니다. 회수를 늘리는 걸 통해 경기를 부양을 했다 그러면 줄이는 건 반대로 경기를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회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수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뭔가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실제로 화폐 잔고가 옛날 수준으로 가려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물가가 이게 P가 올라버리면 M이 줄어버리면 왼쪽으로 갈 수가 있지만 M을 안 줄이고 저 양을 왼쪽으로 가게 만들려고 그러면 P가 오르는 거죠. 물론 억지로 P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M을 느린 상태로 계속 있으면 자연스럽게 장기로 가면서 통화 증가율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뭔가 하면 실질 화폐 잔고 양은 옛날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의 자동적인 조정 기능입니다. 자동적인 조정 기능이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효과를 봤다 그래도 그 효과가 잠시 봤지만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 그 낳는 효과만큼의 반대 효과, 경제가 나빠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만큼 통화량이 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화폐 잔계량이 줍니다. 명목 양은 안 줄더라도,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통화를 환수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있는 것 자체가 P를 올리기 때문에 실질 화폐량이 주는 거죠. 그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안 발생한다 그러면 그냥 통화량이 줄든 그 두 개 다 경제를 나쁘게 만들 요인이다 라고 보는 거죠. 뭐 거시 정책도 그렇습니다. 프리 런치는 없습니다. 공짜 정책은 없습니다. 모든 정책의 비용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금 정책 쓰면 나중에 그 비용 청구서가 날라온다 라는 이야기죠. 언젠간 날라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의 문제인 거죠. 이제 재정정책으로 적자를 많이 내면 그 비용은 후대 사람들한테 오는 겁니다. 후대 자식들한테 그 청구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정책은 사실은 청구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늦게 오는 편입니다. 늦게 오는 편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쉽게 할 인센티브가 있고 통화정책은 그보다는 청구서는 빨리 옵니다. 빨리 온다는 것이 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장기로 간다는 속도가 뭔가 하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그걸 시중에서 느끼는 것은 처음에 경기가 나쁠 때는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영향이 안 생기지만 경기가 정상화된다.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된다 그러면 당장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이 왜 이러느냐, 이 실질 화폐 잔고 이 변수를 보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통화 공급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고정되어 있다. 실질 화폐 잔고, 이게 통화 공급량이죠. 실질 화폐 잔고량은 이자율하고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통화 수요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되겠죠. 투자 수요인데 개인 기업이나 개인의 주택 수요도 이제 포함됩니다. 그런 투자 수요죠. 어쨌든 통화에 대한 수요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어떤 수요다, 주택 수요다, 기계 수요다 뭐 그런 걸 할 필요 없이 그냥 통화 수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유동성에 대한 수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함수를 L로 이야기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수요다. L이라는 것은 liquidity 이니셜이죠. L에 대한 그래서 함수 이름을 L로 했고 이 유동성의 가격 변수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유동성의 비용이 높은 거죠. 이자율이 낮으면 유동성의 비용이 낮습니다. 자,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이죠. 은행에 맡길 것이냐,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은행에서 받는 이자만큼을 이제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동성의 비용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화폐 수요는 이 이자율의 함수, 이런 함수 형태다. 함수인데 이제 물론 이제 조금 더 진전되면 이자율 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다른 설명 변수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변수로서는 유동성을 설명하는 첫 번째 변수로서는 유동성의 소위 비용, 가격이 되는 이자율이 되겠죠. 이게 이제 화폐 수요 함수입니다. 실질 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는 이렇다. 자, 균형에서는 LM 시장이라서는 요 L, Liquidity and Money 시장입니다. 이 LM시장, 즉 실질 화폐 잔고의 공급과 수요가 있죠. 그 균형은 두 공급과 수요가 교차하는 이 점이 될 겁니다. 이 점이 균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균형에서의 R, 이게 균형 가격, 여기서는 균형 이자율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공급이 고정이 됐기 때문에 양은 사실은 주어진 양이고 실제적으로 이 균형에서 변동하는 것은 가격 변수인 거죠. 그래서 가격 변수가 이제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제 균형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주어진 공급량 내에서 가격 변수가 움직이면서 수요를 공급에 이치시키도록 만들어주는 시장이 되죠. 즉 이자율은 통화 수요와 통화 공급을 그러니까 실질 화폐 잔고, 실질 화폐 잔고인 통화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도록 조정하는 변수다. 그래서 이 위는 초과 수요가 있고 이 밑은 이 위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있고 이 밑은 초과 수요가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ER1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볼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어떻게 인상시킬까? 거죠. 자,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상시킨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다.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다. 이자율을 인상시킨다. 이자율도 들어봤는데 통화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FOMC 미팅, 아마 이번 주에 미국 FOMC 미팅이 있습니다. 다들 이제 그 결과에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또 할까? 근데 더 나올 이야기는 없어요. 미국 페드 의장이 지금 진짜 가장 지독한 비둘기파인데, 그렇기 때문에 통화 공급을 가장 루스하게 지금 한 사람입니다. 미국 페드 의장 역사상 아마 가장 통화 공급을 느슨하게 많이 한 사람으로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기록이 되고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방만한 통화 정책을 한 원흉으로 아마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위험하게 보고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정이 맞았죠. 맞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세게 했는데 더 이상 지금 페드 의장이 통화 정책을 더 루스하게 할 수 있는 툴은 지금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별로 없는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뭔가 하면 이제 말로서 더 루스하게 한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왔던 거죠.
지금 계속 그 시그널을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데 그게 안 오는, 그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정책에 오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 어느 순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아니면 그것들이 장기 채권 금리, 장기 국채 금리로 가면서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지금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겠죠. 꺼지기 시작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가는 계속 오르는 것을 원하죠. 계속 오르려 그러면 뭔가 립서비스를 계속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는데, 뭐 더 이상 뭐 지금은 이제 어떤 립서비스도 안 통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세계 금융시장의 이야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그런 데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이제 FOMC 미팅이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정책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0.25% 올린다 아니면 내린다. 지금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0%로 가 있고 0에서 0.25% 차별이기 때문에 그건 0%입니다. 우리나라는 1%로 가 있습니다. 정책금리가. 뭐 그런 데 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소위 이자율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요겁니다. 정책금리가 있기 때문에 정책금리로 그냥 그 이자율을 고시를 해버리죠. 그럼 고시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움직이면서 어쨌든 이게 움직입니다. 공급이 돼 있는데 고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이게 아니면 이 공급 자체가 움직입니다. 고시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정책금리는 고시금리가 아닙니다. 시장금리입니다.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는 이야기인데,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고시하는 아니면 발표하는 금리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통화 공급량을 고시하는 걸 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라는 목표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자율을 이상시킨다라고 발표했다. 지금 여기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0인데 0이 아니라 0.25%로 올린다. 뭐 1에서 2%로 올린다. 라고 발표하는 것은 수요는 그대로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주어진 수요는 주어진 것이고, L은 유동성 수요는 주어진 것이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데 이 공급량을 왼쪽으로 줄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말은 이자율이 타겟만큼 오를 수 있도록 통화 공급량을 줄이겠다. 통화 공급량을 줄인다는 것은 돈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겠다는 이야기죠. 뭐 국채 등등의 채권을 팔면 그 채권 산 만큼 통화량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는 거죠. 회수가 됨으로써 그걸 통해 가지고 이자율을 올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LM 시장에서의 이자율 정책이라는 것이 이자율 정책으로 지금 발표를 하죠. 타겟 이자율로 발표하는데, 이제 이건 미국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에 따라 그만큼 이 P분의 M, 실제로 화폐 잔고를 변화시키겠다라는 정책입니다. 뭐 실제 뭐 요 M량을 거기서 채권의 그 소위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죠. 채권을 팔거나 삼을 통해 가지고 이 M량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LM 시장에 대한 이제 사례 연구로서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소위 이제 페드 의장, 소위 한국은행 총재, 아니면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나 뭐 서양식의 분석으로서는, 서양식의 용어로서는 그 비둘기파, 매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아주 할랑할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통화 공급을 말랑말랑하게 많이 하는 사람, 쉽게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매는 독수리죠. 매는 아주 무섭죠. 무서운 사람은 엄격하게 통화 공급을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통화 공급을 뭔가 하면 함부로 안 늘리는, 그리고 물가잠, 통화 가치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는 사람을 우리가 매파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파가 폴 보커였죠. 폴 보커가 1970년대 말에 엄청난 통화 긴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확 걷어들여버렸죠. 왜 그랬냐라고 하면,
걷어들인다 그러면 걷어들이면 그만큼 뭔가 경기나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실업자들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감한 정책을 했습니다. 왜냐? 그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를 넘었습니다. 파이가 인플레이션 레이트,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미국 같은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10%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도 뭔가 1% 됩니다. 1% 되고, 전 세계 물가가 전 다 1%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면 다들 뭔가 일반 사람들은 무슨, 귀신 시내라 까먹는 소리 하냐? 라는 이야기 합니다. 귀신 시내라 까먹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디냐? 이거는 이제 지금 다 사라진 그냥 골동품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갑니다. 간단하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1973년에 오일 시학이 발생했죠. 석유 파동이 발생했죠. 석유 파동 때문에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석유 파동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통화 공급을 굉장히 방만하게 했습니다. 1차 73년 석유 파동, 그 다음에 78년 2차 석유 파동. 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통화 공급을 엄청나게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가가 이렇게 1%, 2%돼 있는 물가 상승률이 70년대 말 되니까 10%까지 팍 올라버린 거죠. 그 이야기는 이거는 계속 이래 되면 이거는 경제에 굉장한 피해를 준다. 통화 가치가 매년 10%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안 믿게 되는 거죠. 미국 달러를 왜 믿느냐? 통화 가치가 안정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 법화, 우리나라 원화를 어떻게 믿느냐? 사람들이 그걸 믿고 왜 쓰냐? 그 통화 가치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쓰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달러가 안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매년 10% 떨어진다. 물가가 계속 10% 오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래할 때는 원화를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달러를 쓰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달러를 거래에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되지만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를 안 받고 외환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환은 퇴장이 되고 자국 통화는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션 법칙이 작동하는 그런 이제 이 아비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풀린 통화량으로 봐가지고는 충분히 이 이상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통화량으로 봐서.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폴 보커가 과감하게 통화 공급을 줄입을 했죠. 자,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통화가치 안정.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물론 고용을 고려하면서 통화가치도 같이 안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정책의 목표가 물가 안정, 통화가치 안정이다. 그래서 뭔가 하면 79년 8월에서 80년 4월 사이에 미국 중앙은행은 P분의 M을 8%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10%라 그러면 통화량을 10% 줄이는, 10%는 좀 심하니까 뭔가 하면 조금 이제 옛날보다는 상당히 줄이는 거죠. 결국 이만큼 줄였다. 자, 사실은 뭔가 하면 통화량이 어쨌든 결국은 M양으로 봐가 몇 프로 줄였냐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P분의 M으로 봐야 되는 거죠. P분의 M으로 봐가지고 이만큼 이게 줄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가가 10% 오르는데 통화량을 공급을 더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P분의 M은 10% 주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계속 뭔가 하면 통화량을 매년 10% 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물가 10% 오르는 만큼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중단시키는 거죠. 중단시키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따라가 어떻게 됐느냐? 반응을 한 것이 실제로 화폐 잔고를 줄이니까 결국은 83년에 파이가 3.7로 떨어졌습니다. 10%가 넘던 것이 3.7로 떨어졌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명목이자료예요. 어쨌든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이걸 줄이면서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 결과 이자율은 이렇게 이자율은 여기는 실질 이자율이요. 실질 이자율은 오릅니다. 실질 이자율은 오르는데
명목 이자율은 떨어지는 거죠. 실질 이자율은 오를 수가 있지만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더 많이 떨어졌죠.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10%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가 넘었다는 이야기는 이자율이랑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10%죠. 그러면 이때 이자율이 13%, 14%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84년이 되니까 10%가 3.7로 떨어졌죠. 6% 이상 떨어졌죠.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도 거의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실질 조금 올라도 거의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그렇죠? 자, 그 전체를 이제 요약해 본다 그러면 통화 긴축과 이자율, 통화 긴축과 지금 한참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자,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장기와 단기가 효과가 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ISL의 모형이죠. ISL의 모형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ISL의 모형이란 것은 물가가 비신축적이다.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통화 긴축하게 되면 이자율은 오릅니다. 이자율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변화 없다 그러면 이자율이 오른다. 아까 IS 커브에서 통화 공급량을 줄였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오르는 걸로 나오죠. 실질 이자율이 오르는데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명목 이자율도 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폴버크가 처음에 통화 긴축을 하니까 당장 이자율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통화 긴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자율이 아마 폭등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현재 장기 채권에서 먼저 그 예상을 반영해가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위 화폐 수량 이론 또는 피시의 효과, 우리가 거시기 이제 원에서 배운 이론들이 장기 이론들입니다. 고전파 이론이죠. 여기에서는 물가는 신축적이다. 통화량만큼 변화만큼 물가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반대 이자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자율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79년에 10.4% 됐는데 좀 더 시간이 돼가지고 장기적인 영역으로 물가가 신축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보니까 이자율이 8.15, 명목 이자율마저도 떨어졌더라. 명목 이자율마저도 여기 비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옛날 이 시점 4에 비해서 8.15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계속 가면서 한 3,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정상화된 상태죠. 자, 통화긴축이 어떤 양이 있느냐? 이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통화량이 줄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바로 곧 접하게 될 겁니다. 통화량이 줄면. 긴축이 아니라 통화 공급, 지금 방만한 공급을 중단해도 지금 양적 완화라는 것이 방만한 공급입니다. 양적 완화. 매달 지금 목표를 해가지고 매달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달러씩 채권을 사들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억 달러를 사들인다는 말은 매달 100억 달러만큼 채권을 그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데 테이퍼링이라 그러면 그걸 중단하는 거죠. 있는 돈을 그도도 넘기지 아니라 매달 더 많이 찍어내는 것을 중단하는 거죠. 중단만 해도 이게 통화 긴축입니다. 중단하게 되면 그 결과 당장은 이렇게 되지만 그러면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고 이제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좀 참고 시간이 지나가 가지고 이제 물가 상승이 안 발생하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이렇게 이자율은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친다.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피해 때문에 감히 이 정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이벤츄얼리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장기적인 기대, 장기적인 이 효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거죠. 자, LM 곡선. LM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LM, 소위 이제 화폐시장 균형을 이야기했죠. 그거를 이제 이제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LM 곡선 식은, LM 커브는, 통화 수요 함수.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실질 화폐 잔고 시장에서의 균형이죠. 균형에서 수요 공급이 일치한 겁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시기 바로 LM 곡선입니다. 그 시작의 균형점이고 그게 바로 함수 관계고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는 이거죠. 수요는 실질 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는 유동성이다. 유동성인데 아까는 이자율만의 함수였다. 유동성에 대한 함수, 유동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첫 번째는 뭐냐? 이자율이죠. 그 유동성의 비용인 이자율입니다. 그 다음 여기다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확대해 보자. 그 다음으로 유동성에 대한 유동성을 결정하는 변수가 어떤 변수일 것이냐.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득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다. 이건 이제 사실 동어 반복이고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이야기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때 돈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실질 화폐 잔고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현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현금을 많이 가지느냐? 소득이나 아니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소위 소득이나 재산을 의미하는 Y 변수를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LM 곡수는 실질 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과 Y의 조합입니다. 아까는 이제 그 실질 화폐 잔고 시장의 균형을 받고 여기다 이제 LM 곡선을 도입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Y를 집어넣어서 이 화폐 수요를 통화 수요 함수를 좀 더 확대시키고 난 뒤에 여기에서 뭔가 하면 R과 Y의 조합점 이 LM 곡선입니다. 이 LM 곡선인데 그 이야기는 자 뭐 여기에서 조합점인 또는 그 화폐 시장의 균형이라는 것은 이게 화폐 수요고 화폐 공급은 P분의 M입니다. 외생적으로 주어졌던 그 중앙은행의 공급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이 수요인 이거하고 일치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형식입니다. LM 방정식은 이게 공급이고 실질 화폐 잔고의 공급이 P분의 M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 화폐 잔고의 수요는 L이죠. 유동성이죠. 이게 일치되는 점이 그 시장의 균형이고 그 다음에 LN 곡선은 LN 곡선이라는 것은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R과 Y의 관계 이게 LN 곡선이 됩니다. 즉 실질 화폐 잔고 시장에서 이게 균형이죠. 균형이고 L이고 이게 뭐 공급이죠. 공급인데 이 공급에서 여기에서 뭔가 하면 이 균형 이자율은 R1이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때 Y1 소득이 Y1일 때 거기 상응하는 균형 이자율은 R1이 될 것이고 LM 곡선에서는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더 큰 Y, Y2에 대해 가지고는 균형 R1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Y2를 집어넣으면 화폐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더 소득이 많은 사람은 화폐 수요가 늘 거죠. 그러면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 L 곡선이 나올 것이고 이 L 곡선에 상응하는 균형 화폐 시장에서의 균형 이자율은 이 R2가 될 겁니다. R2. 즉 이 Y2에 상응하는 R은 R2 더 높은 점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각 Y에 상응하는 R의 관계를 찾아내 가지고 이 점들을 연결시키면 그것이 바로 LN 곡선이 됩니다. LN 곡선. 즉 실질 화폐 잔고 시장에서의 균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LN 곡선을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LN 곡선이 왜 기울기가 우상향하느냐? 통화 소득 증가가 통화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소득이 늘면 이자율이 오르느냐? 소득이 늘면 사람들이 돈이 더 필요하죠. 그게 유동성을 설명하는 변수 중에 하나였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돈을 많이 필요하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이자율이 오른다. 그래서 소득 증가는 통화 수요를 증가시킨다. 실질 화폐 잔고 공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이자율 수준에서 화폐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화폐 시장에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상승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그때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은 화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자율이 그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소득하고 이자율의 관계는 우상향하는 양의 관계를 이룬다. 자, 끝까지는 못하겠네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 LN 곡선의 유도, 그 다음에 LN 곡선의 이 형태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